됐습니다. 자, 인사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여러분들하고 정치학 최종 정리할 김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사회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이제 존재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법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문제를 냈나 고민들을 갖다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제일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 모든 교재에 다 들어간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충 설명 갖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 보시면 존재론, 그리고 또 뭐 이제 인식론, 이렇게 딱딱한 말들이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존재론이고,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이거 뭘 갖다 얘기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갖다 하는 것이 인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존재론은 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 사회 구조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질서, 전체, 총체 이런 말이 되죠. 이런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과 또 그 구조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도 될 수 있고 분석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위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와 그 부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구조와 행위자에 관련된 이런 이제 그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지하게 되느냐, 인식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이기 때문에 대체로 자,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구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과학의 본질이 뭐냐, 무엇이 과학적인 연구냐, 이런 걸 둘러싼 그런 쟁점이 걸려 있는 것이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갖다 주로 이제 예비 순환 때 이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인데,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게 국제 정치나 아니면 이제 그 정치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행정학이라든가 경제학, 모든 인간 학문은 결국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무엇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그리고 잘 이해를 하시면요, 뒤에 나오는 이론 공부가 매우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구성주의니 별 얘기 아니거든요. 오늘 얘기할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쭉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구조 행위자에 관한 세 가지 시각. 일단 존재론부터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존재론은 사회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우선 사회 구조란 무엇이냐? 소셜 스트럭처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거나 일단 지속성이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것을 지칭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정당 같은 형식적인 조직체들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인 조직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모습, 모양을 갖다 갖춘 거죠. 구체적인 형태를 갖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조직체들뿐만 아니라 결혼, 선물 등 확립된 관습이나 법률과 같은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사회 구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놓으시는 게 일단 집합적인 것, 그러니까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 행위자들, 또는 개인적인 것들, 사적인 것들, 또는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전체, 잘 변하지 않는 전체,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직업과 소득의 분포 상태로서 사회의 계층, 그쵸? 직업과 소득 같은 것도 특정한 직업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 전체죠. 그리고 소득의 분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직업과 소득의 분포 상태로서 사회 계층 혹은 계급 체계도 우리가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비교적 느리게 변하거나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단위이면 그것을 우리가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단위예요. 개별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단위. 뭔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다 전문적 용법. 자, 사회과학적 그런 이제 시각에서 구조는 한정된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떤 영속적인 유형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상을 분석,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일 때 구조란 부분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보다 특수한 의미입니다. 이 용어 나중에 국제정치학 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구조는 부분의 배열이다. 국가들의 배열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배열이라고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옆에다 하나 더 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부분들의 배열의 규칙입니다. 규칙 또는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실험 한번 해봅시다. 제가 다른 순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개체를 지금 여러분한테 팍 뿌렸어. 그쵸? 흩어져 있는 개체를 딱 뿌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얘들을 갖다가 이제 묶어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갖다 하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제가 묶을게요. 아시겠죠? 대체로 여러분들이 얘는 교집합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묶을 거란 말이야. 다르게 묶고 싶은 사람 계세요? 대부분 이렇게 묶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희한한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묶으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규칙을 알고 있거든. 그쵸? 오랜 시간을 두고서 장기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얘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열의 원리에 따라 갖고 묶을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뭐 그런 걸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부분들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이들 사이에 여기서 왜 꼭 사람들만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연구하는 대상이 국제정치 구조, 국제구조 이래 버리게 되면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자를 국민 국가로 잡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구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행위자와 구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들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 다른 말로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석적 시각이 형성되는데 가로 여시고 지금 나오는 구조 행위자 개념은 이게 구조 중심적 시각이에요. 구조를 바라볼 때 행위자를 보다 중시하는 시각이 있고 구조를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조 중심적 시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와 부분 혹은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이 형성되는데 거의 모든 이론은 앞으로 얘기하게 될 세 가지 이론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학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대부분의 이론은요. 셋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원자론이라고 부르는 전통이죠. 이게 여러분들 특히 그 공공선택론이라든가 국제정치학에서 고전적 현실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이론들이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한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서 구조, 방법론적 개인주의, 원자론, 다른 말로 이제 여러분 행위자 중심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행위자 중심의 이론. 자,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소설을 갖다 쓰거나 그림을 갖다 그릴 때 항상 보면 어떤 현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드러내거나 분석을 갖다 할 때는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소설을 쓸 때 역사적인 배경, 사회 구조에 대한 서술부터 딱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각각의 등장인물의 특징들을 갖다 연역적으로 뽑아내는 이런 역사소설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홍길동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저기 태백산맥 같은 그런 소설들 딱 보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보시면 여러분 염상진이라는 애가 어떤 애야? 딱 보면은 이제 저기 빈농 출신이야. 근데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럼 뭡니까? 어이 좌파. 이런 느낌이 딱 여러분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해방 직후에 한국 사회에서 그런 캐릭터는 대체로 이런 구조에서 부여받은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좌파 지식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조를 갖다가 먼저 쫙 설명을 하고 이 구조가 인간들한테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를 쫙 설명을 한 다음에 각각의 단위들이 이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역할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부여한 기능을 충족시킨다, 수행한다 이런 말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과학에. 이런 건 우리가 구조 중심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소설가들이거든요. 소설가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뭡니까? 구조? 일단 발라내지. 이거 딱 발라내. 중요한 건 뭡니까? 현실을 갖다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감정과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포커스를 갖다 개인한테 맞춰서 이 개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다 갖고 타자를 만나느냐 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행위자 중심으로 이제 그 서술을 갖다 해나가는 이런 식의 방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뭐 개인 중심의 구조를 갖다 얘기하는 접근 또는 이제 이 구조 그러니까 이제 그 접근 방법인데 대체로 보면 사회과학에서 이 행위자 중심의 이론의 첫 번째 전통, 가장 오래된 전통이 원자론이라고 하는 전통인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체를 갖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은 각각의 개별자는 합리적 존재다. 합리적 존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능력을 얘기합니다.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성을 갖다가 이성에 부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성은 두 가지 능력을 얘기를 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성향을 얘기해요. 이성은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 자기의 이익이고 또 그 이익은 어떤 방법으로 극대화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이거를 갖다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성은 이제 윤리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다 주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윤리적인 판단 능력,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성, 또 다른 이성의 측면인데 이거를 부르는 말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성찰적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비판적 이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커뮤니케이티브라는 말을 써서 그쵸? 의사소통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성의 이런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원자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도구적 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도구적 이성을 갖다가 강조해서 각각의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도 나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는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이제 이 모델을 갖다 도입을 갖다 한 고전적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그 전통에서는 개별 국민국가는 주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가 이성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주권이라고 하는 권리, 이성이 딱 연결된 권리로서 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국제정치의 모습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갈등과 협력으로 점철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체가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도 결합을 해서 무엇인가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제도를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구조를 만든단 말이지. 여기에서는 그럼 구조가 그런 현상이 왜 가능할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매우 공리주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공리주의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타자와 협력을 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때, 그런 계산에 섰을 때 협력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자, 자원의 부족을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자원이 필요한데, 수단이 필요한데 내가 갖지 못한 자원을 타자가 가졌을 때,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협력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간주되죠.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건 이 입장에 서면은 하나의 도구로 간주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체가 자기의 합리성, 도구적 이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이익을 갖다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자, 쿨하게 이 제도라든가 조직을 거부할 수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일상에서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쟤들 왜 이렇게 시비하지? 아유, 일하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임금이 불만이고, 노동시간이 불만이면 나가세요. 예,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싫은데 여기 왜 남아있어요? 나가세요. 왜 못 나가? 나가면 굶어 죽는 사회 구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쉽게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직이라든가 제도를 거부할 수 있다. 또는 이제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개선하거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굉장히 이제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원자론 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통은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사회 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을 합니다.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말은 이해되시죠? 예, 자기 이익을 갖다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한 거예요. 사회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부족, 행위수단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효율적인,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 타인과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형성된 집합, 즉 구조를 갖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간주되며, 그 구조가 개인의 합리성 추구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초래할 때 행위자들은 구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은 자유방임주의적 그런 정치사상 및 정치경제 이론과 현대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 국제정치학에서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비판을 봅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사회구조 개념은요,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회구조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즉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뭐가 이익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걸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계산을 통해서 과연 결정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문화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정체성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이전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총체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사회 구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자론자들은. 그래서 행위자의 자유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따라붙는 비판입니다. 현실에서 행위자는 무엇이 합리적 선택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 법, 제도, 관습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개인주의적 전통이 경험주의적 과학 인식론과 결합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될 행태주의와 같은 경험주의적인 그런 과학관과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현대 50년대 행태주의를 대표한 경험주의적 과학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체로 사회가 왜 존재하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그 사회 구조는 개개인들의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있다면 주어진 질서를 갖다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질서에 대한 개개인들의 반응을 측정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행태주의라고 부르는, 나 조금 이따 얘기하게 될 과학적 이제 그 연구 방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시각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한 행태주의라든가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인식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건지 틀린 건지를 갖다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고 배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자론과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인간한테 삶의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가치 규범들을 다 배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인간은 어떤 주어져 있는 질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어진 일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그치고 만다는 얘기죠. 예, 방법이 그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서 개인의 합리성을 희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사실은 간주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말 오해할 수가 있겠는데 잘못하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 개인의 합리성을 희생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예를 들어 갖고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이제 그치 우리가 독립운동 지금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니까 남들이 다 얘기할 때 야 너 저기 가고 시위하러 나가면 그래서 잡히면 너 인생 완전 쫑난다. 저기 감옥에도 가야 되고 취직도 못하고 너 그래도 좋아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래? 막 얘기하면서 민족을 위해 내 한 목숨 희생할 수 있어 이러고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비합리적이야. 그쵸? 근데 분명히 그게 어때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리적인 이익 계산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 현실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요. 다음 이제 보시면 또 다른 이제 비판점은 구조를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 하나의 도구처럼 간주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통의 이익 추구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익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행위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에서 행위자들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념이나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행동과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에 가셔서요. 마지막 비판점. 사회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화를 과도하게 행위자의 선택의 결과로 간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국내 정치의 변화를 몇몇 소수 엘리트들의 선택의 결과로 간주한다거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경우 국제정치의 변화를 기본 행위자인 국민국가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렇게 환원함으로써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그냥 도외시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조 행위자 모델의 이제 전통은요. 자, 첫 번째 원자론과 그 다음에 행위자 중심의 여기에다 1번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구조는 개인의 합과 같다. 구조는 개인의 합과 같다. 이 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갖다 정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조는 개인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사상에서 안타깝게 빼버린 사람이지만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 사상 얘기할 때 결국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게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사회적인 행복의 사회적인 복지, 그러니까 복지의 총량은 개개인들의 만족도를 합한 총량이 사회 전체의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행복은 뭐야? 사회 전체의 행복은 결국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떤 논리로 이어져요? 자,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 뭘로 이어져?
사회 전체 행복에 기여하는 거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예.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얘의 이익과 얘의 이익과 얘의 이익을 플러스 한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이런 식의 시각. 예, 이게 바로 극단적인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전통은요. 자, 구조 중심적인 이제 전통입니다. 구조 행위자의 이론 중에서 특히 구조에다가 좀 더 무게를 두는 이런 식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얘들은 잘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개인, 단위들이에요. 얘들의 상호작용의 총체가 구조라고 봅니다. 이익을 갖다 가지고 있는 애들을 기계적으로 집합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얘들이 막 주고받는 관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제도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형화된 것이 구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들이 나오는 정식은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 왜? 얘의 합리성과 얘의 합리성, 얘의 가치와 얘의 가치가 만나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어떤 타협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질서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전체적인 질서는 나의 영역에만 갇히는 것도 아니고 얘의 영역에만 갇히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그쵸 보편적인 그런 질서로 정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상호작용의 총체다.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너와 나를 갖다 초월해서 만들어지는 보편적인 질서는 너와 나의 행동과 선택,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개개인들한테 이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저 좋다고 느끼게 만들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만드는 이런 배열의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두 번째 이제 구조 행위자 모델입니다. 구조 중심 모델이에요. 이 시각은 구조를 각각의 이익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게 또 봅시다. 상호작용의 내용이 교육이야. 교육 구조. 상호관계의 내용이 경제적인 거야. 경제 구조. 아시겠죠? 구조는 이래갖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런저런 층위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자, 부분들의 이익에서 출발해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로서 형성된 구조, 법, 제도, 관습 등의 속성과 논리를 파악을 하고 그것이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접근입니다. 자, 개인주의적 접근에서 앞의 모델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향, 습관 등을 통해 설명되고 집단적인 형상은 개인들의 성향이나 이익의 단순한 합계로 그쵸 설명이 됐죠. 그러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개인의 행위는 그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맺는 상호작용 관계의 결과, 즉 전체가 논리적으로 개인보다 선행하게 되고 이 전체의 논리로부터 부분의 행위가 도출되는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론으로는요. 구조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이제 사회과학의 굵직굵직한 전통을 세웠던 이론들이 이러한 구조 개념에 입각해 있고 국제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 종속이론, 자 이런 이론들이 이런 구조행위자 시각에 입각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간 내용, 이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조중심적 접근에서는요,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림 또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구조중심의 시각에서는 분석 단위를 여기다가 놓고 구조의 속성부터 낱낱하게 파악을 갖다 먼저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행위자들 중에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갖다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구조는 기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계. 시계를 보시면 여러분 저 시계는요. 단순하게 부품들을 갖다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만들어진 전체가 아니죠. 태엽과 그다음에 초침과 분침 같은 각각의 부분들이 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계라고 하는 전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조 중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라고 하는 기계의 특징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시계는 기본적으로 해갖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죠? 계절의 변화를 시계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나? 하여튼 간에 시계의 기능 나 하나밖에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시계가 다양한 수행하는 시계의 본질, 시계는 어떤 거냐, 이거부터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이 시계라고 하는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여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 이거 갖다 우리가 구조 중심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우리가 기능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구조하고 행위자 관계를 구조 중심으로 보는데 자, 구조의 속성을 갖다 우리가 낱낱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갖다 중심으로 얘기해. 물론 구조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행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갖다 수행하는가부터 먼저 보고 이 기능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구조라고 하는 것의 특징들을 이루게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볼 때 시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초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치칵 하고 가더라. 예, 분침이라고 하는 것은 치칵 하고 가더라. 1분 지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갖다 종합을 해서 이런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것을 만들어진 전체는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여기에 맞춰갖고 파악을 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조중심적 접근.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을 구조에 맞춰서 설명하는 이론적인 전통입니다. 구조는 행위자의 행위와 판단을 결정하는 외적인 힘, 객관적인 힘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 김성현의 이제 그 몸은 하나의 전체로서 이 몸 전체가 뭐냐면 이 심장과 장기와 이제 이런 데다가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그런 전체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거죠. 구조는 일종의 어떤 현상으로 귀결되게끔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힘, 단위들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장이 이제 김성현 몸 개나 져버려.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막 이래갖고 1분 동안 300번씩 한번 뛰어보자 이래버리게 되면 공멸합니다. 다른 장기도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구조는 어떤 현상으로 귀결되게끔 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구조 속의 행위자는 어떤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독립적인 어떤 이제 판단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부여하는 명령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거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자, 개인으로서 인간은 그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의 지원자이거나 운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 루이 알투이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예, 다음 이제 기능중심적 접근. 구조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명령이나 규칙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장부터 관찰을 했더니 1분 동안 몇 번을 뛰고 피를 막 펌프질을 하고 그다음 또 보면 이제 그 대장의 역할을 기능을 갖다 봤더니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신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결론을 갖다 내리는 그런 접근 방법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기능이란 무엇이냐? 펑션은 행위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체에 대립하는 개념, 즉 구조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구조를 실체로 보고 자, 행위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실체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능이나 작용을 통해서 파악되고 인식된다고 봅니다. 즉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구조의 속성을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능들은 체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현됩니다. 전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현되죠. 예, 상호 의존이라든가 기능적 분화 같은 걸 통해서. 다음 이제 구조. 구조는 하나의 전체를 의미하고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구조는 부분들의 관계,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고 보고요. 자, 기능주의자들은 기능이나 작용은 동태적 속성을 띠고 있지만 구조는 정태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능이나 작용은 끊임없이 어떤 활동을 하죠. 그쵸? 체깍체깍 하든가 아니면 퍽퍽퍽퍽 하든가 계속 활동을 하잖아. 기능은요. 그쵸? 근데 구조는 안정되어 있는 질서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여서 만드는 안정적인 질서로 놓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조는 대체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정적인 것, 정태적인 것 이런 걸로 파악을 합니다. 기능주의자들은 고정적인 실체로서 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구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그런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구조 행위자 개념의 이제 문제점, 구조 중심론의 문제점은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결정론입니다. 국제정치학이건, 아니면 국가론이건, 뭐 할 거 없이 이 구조적 중심적 접근법이 늘 접하게 되는 비판이 결정론이에요. 즉, 이 시각에서는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이나 특질을 고려해서 제외해버리고 행위자들의 다양성, 행위자들의 특수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제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죠. 왜? 구조가 행위자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쵸? 행위자는 구조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행위자의 자율성이라든가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향이나 특질을 고려해서 제외해버리고 이 성향과 특질을 구조에서 파생된 그런 결과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법이나 관습에 따라 설명하거나 어떤 정치적 사건을 역사나 국제환경에서 비롯된 필연성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미시적 차원,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요, 대체로 매크로, 마이크로 이렇게 구분할 때 매크로한 것들은 대체로 구조적 차원에서의 그 포커스를 맞춘 접근을 우리가 매크로한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행위자 중심의 그런 분석들을 우리가 마이크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두 번째 이제 구조행위자 개념은 상당히 매크로한 그런 이제 그 특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한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에서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노동자들과 그 자본가들의 이제 노사관계의 분규, 이거 갖다 이제 마르크스주의, 구조중심적 마르크스주의한테 분석을 해봐라. 그러면 자본주의 구조의 모순 이런단 말이죠. 자, 남자와 여자의 갈등,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설명해봐라. 예, 자본주의 구조가 여성을 너무나 착취해서 여성들의 분노가 응결돼서 나타난 구조적 모순. 다 이런 식으로 환원해버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예?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을 못해요, 이게.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심각한 경우 이런 현상들을 모두 구조의 문제로 환원하는 결정론적인 시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이 또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조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자들은 언제나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 이 이론을 갖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 처음 창시자격이었던 사람이 텔컷 파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60년대 초반 근데 이때 쓴 이 사람 책 유명한 책이 The Theory of Social Action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 쓰는데 여기에서 사회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연구하는 거다라고 그냥 정식화를 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A는 adaptation, 단위들이 질서에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를 하고요. G는 goal attainment예요. 구조가 내리는 명령을 갖다가 얘들이 달성해가는 과정을 갖다 연구하는 거고 I는 integration입니다. 통합이에요. 각자가 일탈하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귀속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갖다 탐구하는 거고 자, L은 뭐냐면 latency예요. 잠재성.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늘 평형을 이루고 늘 균형을 이루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즉 뭐냐면 질서가 왜 변하는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질서에 저항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제를 갖다 한 상태에서 대체로 이 질서, 구조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 개개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죠.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이 두 번째 이제 그 구조행위자 개념 중 지금 얘기했던 게 구조 기능주의라고 부르는 나중에 국제정치 이론에도 이제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존재론인데, 자, 이건 이제 그 학계 내에서 보수적인 그런 이론으로 많이 간주를 합니다. 그럼 진보적인 이론은 다르지 않냐?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얘들하고 똑같은 이런 구조 개념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마르크스 분파도 똑같은 구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는 어떤가? 걔들은 사회 구조를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의 내용은 얘가 얘를 착취하는 거죠. 이게 구조화됐어. 예, 그래서 국가라든가 이데올로기 층위로 구조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부르주아는 계속해서 착취할 수밖에 없는 요구에 놓여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애들한테 막 비웃으면서 이 유토피안들아 나는 과학자야 막 이런 식으로 비웃었단 말이야. 걔들을 유토피안이라고 비웃었던 이유가 그 이제 초창기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르주아가 박애주의 정신을 갖다 가지고 자기 노동자들한테 나눔의 정신을 그 실천을 갖다 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빈부애차라든가 인권의 침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자본주의 구조가 끊임없는 자본가들 간의 경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임금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주아는 계속 지들끼리 경쟁하고 노동자들한테 최대한 착취를 해서 이윤을 뽑아먹게 명령하고 강요하는 그런 식의 구조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 착취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착취를 당하는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혁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다 보면 계급 의식이 생겨서 결국은 이 구조를 타파할 것이다. 논리적 비약과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사람, 이렇게 착취당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뭘 동기로 해가지고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불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제 국제정치에서 여러분 얘기하는 국제정치에도 나오고 비교정치에도 나오는 종속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세계는 16세기부터 구조화됐다.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의 상호작용으로, 말이 좋아 상호작용의 내용은 지배와 복종이죠. 이렇게 해서 중심부와 센터와 페리페리가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가 결국은 착취와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계로 제도화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셀소 푸르타도라든가 이런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구조가 계속 얘는 착취를 하게 하고 얘는 착취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절대 이 저개발 국가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국제구조가 그래서 저발전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게 된다. 끊임없이 저개발 국가들을 정체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발전했잖아. 행위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설명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 이론 얘기했던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마뉴엘 월러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하고 타이완 같은 나라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랬더니 그래? 범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세미 페리퍼리 반주변.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럼 주변에서 반주변이 되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낭테르 대학교에서 열렸었던 여러분 콩그레스 막스 앵테나셔널이라고 국제 마르크스 학술대회가 매년마다 그 학교에서 열려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월러스타인한테 맨날 듣는 비판에 대해 이거 문제 해결하셨냐고 물어봤는데 또 똑같은 말 하고 앉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페리페리 한국 같은 나라는 세미 페리퍼리죠. 근데 여기는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느냐 설명 못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순환 공부하실 때 배웠던 발전 국가론이 여기에 대해 답을 주는 거야. 국가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국가가 인터내셔널 시스템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그쵸? 외국 자본의 침투 같은 것들을 막으면서
발전의 전략을 수립해서 이 저발전의 상태에서 세미 퍼리퍼리로 끌어올린다. 국가라고 하는 건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갖다 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이 접근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행위자들 수준에서 자율성을 설명 못하고 또 사회 변동에 대한 설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들은 언제나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되고요. 그로 인해서 혁명이나 쿠데타, 정변 등과 같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 구조 행위자론. 요즘에 이제 젊은 학자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다음 매우 위험한 이론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여러분들 공공정책에서는 뭘로? 여러분 잘 아는 거버넌스 이론으로. 그렇죠? 네, 국제정치학에서는 인식공동체니 초국가적 주착 네트워크니 뭐 글로벌 거버넌스니 다층적 거버넌스니 이런 이론으로 지금 이렇게 막 확장되고 있는 그 이론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시민운동가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지금 보세요. 제목을 행위자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 그리고 또는 형식으로서의 구조를 갖다 파악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누가 누구랑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구조로 봅니다. 이 형태를. 아시겠죠? 어휴, 구조 변동했네. 아시겠죠? 어휴, 구조가 또 변동했네. 아시겠죠? 형태가 구조예요. 얘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갖고 뭐 김상규 선생님 이제 논문 갖다 잠깐 볼 텐데 무슨 뭐 이제 구조를 갖다 얘기할 때 형태학 뭐 이런 얘기하니까요. 학생들이 이게 뭔 말이지? 어려운 얘기. 이게 구조야. 이게 구조. 이 모양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사회과학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를 마디, 이걸 노드라고 합니다. 얘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자. 노드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유대. 이걸 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위자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기 상호작용을 갖다 우리가 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수수께끼를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사회과학 이론에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대체로 무슨 이제 그 interaction이란 말을 쓰든가, 그렇죠? relations란 말을 쓰든가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왜 타이란 말을 쓸까? 이 타이란 말은 약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관계.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제도화되지 않고 어떤 이제 그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런 위계 관계가 없고 어떤 계약으로 묶이지 않은 관계들,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유연한 관계들, 교우 관계라든가 친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디와 유대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갖다 이제 하는데, 자, 이거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려드려야 되겠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원래 이제 이 이론의 전통을 갖다 세운 사람이 저기 이제 게오르크 진멜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자, 사회학자고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저기 마르크스하고 그다음 저기 베버 이 사람들이 이제 학계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하던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살았던 분이에요. 초반에 살았던 분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당시 불우했어.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시적인 사회 구조 또는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근대성 이런 거 갖다가 아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건 진실하지 않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일상적인 관계들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 돈 필요하면 당시에 돈 필요하면 20세기 초반에 1910년대 20년대 돈 필요하면 은행 가갖고 돈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동네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배요 돈 좀 빌려주이소 이런단 말이지. 자, 이자 얼마 드릴게 막 이래갖고 돈 빌리잖아요. 그런 거 분석을 안 해. 매일 금융제도 이런 것만 연구하고 앉았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연구를 안 한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 많은 일들 직업 같은 것들을 갖다 구할 때도 무슨 꼭 직업 소개소에 가고 정부가 하는 무슨 고시관 봐갖고 여러분들 다 직업 얻는 거 아니잖아. 공무원 시험 봐갖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럼 야 요즘에 내가 아는 그 소방관 한 명 잘렸어.
야, 거기 특채할 것 같은데 너 한번 해볼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특채하잖아. 그쵸? 훨씬 정보가, 빠른 정보가 돌아다녀요.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사회 연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떤 위계관계, 어떤 누가 위에서 명령하고 위에서 복종하고 또 계약이라든가 법으로 맺어지지 않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강한 관계라고 그래요. 공식적 관계, 강한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맺는 그런 관계, 이게 현실에 있어서 사회관계에서 상당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공론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관계, 즉 뭡니까? 대의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이익들을 투입하는 사회운동. 그런 거 분석할 때 되게 좋단 말이에요. 글로벌한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다룰 때 국제기구의 관료들, 그리고 또 정부의 대표들, 얘들 같은 경우는 딱 공식적으로 짜져 있는 그런 이제 규칙 속에서 이제 그 회의 같은 것들을 하는데, 환경 NGO라든가 얘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그런 조직들이죠. 아름아름 또 모여진 이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유연성을 상당히 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런 약한 관계를 통해서 조직된 힘을 갖다 가지고 공식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라든가 가치 같은 것들을 투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석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카고 대학교의 전통입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그리고 철학, 사회학의 전통이 중심성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 어떤 강력한 이제 그 중심이 있고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인을 갖다 하고, 주로 행위자들 간에 맺고 있는 일상적 관계, 여기에 주목하는 게 시카고 대학교의 전통이고, 그 다음 또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카고 학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네오리버럴 학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자유주의 학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학적 방법을 갖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보다는 시장 행위자들의 자율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전통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카고 대학교 이제 그 철학과 같은 경우는 또 오스트리아의 논리 실증주의를 받아들여갖고 행태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되는 온상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동부 쪽에 있는 학교하고 경쟁을 하면서 발달한 학교라고 그래요. 록펠러 2세가 망해가는 학교를 박애주의 입각해서 샀어. 왜? 좋은 학교는 동부에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부 쪽에 명문 학교를 만들어야지 해갖고 망해가는 이제 시카고 대학교를 갖다 산 다음에, 자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동부 쪽에 있는 학교하고 경쟁을 하는데, 동부 쪽에 있는 애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로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이런 거 갖다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그런 성격으로 가는데, 얘들하고 경쟁을 갖다 해야 되니까 중심성을 좀 부정하고, 그쵸? 질서보다는 다양한 그런 이제 상호작용을 갖다 강조하는 이런 식의 전통들이 발전을 했던 겁니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그래서 사회 구조가 네트워크로 파악될 때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가 행위자예요. 이 행위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에 따라서 뭐를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이나 집합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마디들의 연결인 유대는 자원과 정보의 유통 및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우정관계, 권력관계, 종속관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심적인 관계를,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을 해서 권력관계를 분석해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위에서 설명한 두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구조 행위자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발전을 했어요. 마크 그라노베터가 비판을 했는데, 그라노베터는 1973년도에 이 사람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거든요. 어메리칸 저널 오브 소셜로지라고 하는 저널에, 이게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의 기관지예요. 여기에다가 The Strength of Weak Ties, 약한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논문에서 자, 앞에 그 전통적인 주류 사회과학 이론 두 가지 전통을 비판을 하는데, 하나는 구조 중심의 이론, 이걸 over socialized theory, 너무 과도하게 사회화된 이론이다. 구조가 행위자들 다 결정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래갖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원자론,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 중심의 이론을 갖다가 under socialized theory, 사회 구조적인 영향력을 다 무시한 상태, 너무 행위자 중심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그거를 극복을 하겠다.
구조와 행위자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위에서 설명한 두 이론을 비판하면서 특히 그라노베터의 비판이 중요했는데 발전을 하게 돼요. 자,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분석 단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그들이 맺는 관계, 즉 이 상호작용을 되게 중시해요. 이 상호작용, 이걸 되게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저기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폴리시 네트워크 나오죠. 이슈 네트워크 나오고 그거 생각하면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 공무원 자 이제 철도 기업 글씨 개판으로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서 그래요. 저도 마음 먹고 쓰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도 기업 그다음 무슨 뭐 이제 무슨 뭐 철도 무슨 뭐 엘리트 개인들 엘리트 개인이야 개인. 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그 정책을 갖다 결정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KTX 사업 얘기하게 되면 철도 공무원 중에서 KTX하고 관련된 부서만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서 철도 기업도 예를 들어 갖고 KTX의 기술 이전을 갖다 프랑스한테 받을 능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만 여기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관련된 엘리트들도 이렇게 얘들만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이슈라든가 작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두고서 둘러싸고서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걔들이 구체적으로 이 정책을 갖다 둘러싸고서 어떤 상호작용, 자원의 교환이라든가 대립과 갈등을 갖다 맺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석이 구체적입니다. 대체로 신문 기자들의 입맛에 아주 딱 맞는 이론이에요. 진짜야. 신문 기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인맥을 파헤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뒷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론화가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업 같은 것들이 크게 규칙적이거나 지속성을 갖다가 가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단위는 그래서 이런 거고요. 예.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 이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연구자는 각각의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그 행위자들이 누가 누구랑 가깝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추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약, 그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접근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 또 나왔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구조예요. 형태를 관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각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네트워크들의 각각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과 정보의 순환 경로를 밝혀서 그것이 행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재반관계의 집합이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경계, 다양한 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의 영역,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교환의 형태 등을 결정한다는 기본 전제에 서 있으며 따라서 관계들의 집합의 형태론이라고 불립니다.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지금 여기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구조와 행위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결정론도 아니고 행위자 중심의 환원론도 아니고 어떻게 두 개를 결합한단 말인가 이 얘기인데 이걸 보세요. 자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구조 행위자라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두 번째 구조 행위자 같은 경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에요. 얘는 무슨 이제 대기업의 그냥 S기업이라고 할게요. S기업의 이제 총수예요. 이쪽은 뭐냐면 이제 학생입니다. 자, 일개 학생이에요. 평범한 학생. 자, 얘들이 이렇게 관계를 갖다 이제 이렇게 맺고 있는데 분명히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관계 중심으로 연구를 했던 두 번째 구조행위자 개념에서는 누가 봐도 무슨 대통령이나 기업 그리고 학생 이런 식의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이 권력 관계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배열하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권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 볼까? 공공외교를 하는데
자, 일반 대중들이 하는 그런 이제 외교를 갖다 하는데, 특히 공공 외교에서 무슨 뭐 이제 SNS를 통한 무슨 뭐 이제 외국인과 만나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에 대통령이 외국인 대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공부 잘하세요. 맨날 물어보고 그 다음 날도 공부 잘하세요. 그 다음 날도 공부 잘하세요. 계속 이거밖에 물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젊은 애들 얘들이 딱 앉아 있으면 취미가 뭔지, 무슨 영화 최근에 뭐 봤니? 너 무슨 맨 봤냐? 난 아이엠 봤다. 난 배트맨 봤다. 이런 식으로 대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 목적에 따라서 관계를 보면 얘가 다른 외국의 학생들하고 공공외교에서 SNS를 통한 외교를 갖다가 담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때요? 이 네트워크 상에서 힘이 얘한테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딱딱하게 고정된 구조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배와 복종의 관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권력 관계라든가 자원의 배분 같은 것들이 매우 상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대체로 이 이론은요, 이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 같은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계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매우 강조해요. 예,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재반 관계 집합이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경계, 다양한 상황의 행동 영역, 그리고 또 교환의 행태 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 있으며,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얘기한 대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전제에 서 있으며, 따라서 관계들의 집합의 형태론이라고, 형태가 구조니까 이렇게 불립니다. 네트워크 접근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객관적 구조의 분석을 거부해요. 다른 말로 두 번째 구조 행위자 개념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분석을 거부합니다. 구조는 그냥 여러 관계들이 접속되어 있는 구체적 형태일 뿐입니다. 그 결과 공식적인 지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보다, 즉 강한 관계보다는 일상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계들, 약한 관계들이 보다 중시될 수가 있죠. 옛날에 시인 중에 여러분들 김재란 시인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이 옛날에 쓴 시 중에, 옛날에 시 많이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재떨이 회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남북 회담은 재떨이 회담이야.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남북 정상회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중계 같은 거 안 해주죠, 당연히. 이제 회담의 한 장면을 갖다 뉴스 시간에 나오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군복 입고, 북한 사람들이 군복 입고 와가지고, 최대한 거만하게 앉아서 담배를 뻑뻑 빱니다. 앞에다 얼굴에다 퍽퍽 연기 뿜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회담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고 갑니다. 담배만 피다가. 김지아가 재떨이에 꽁초만 수북하게 쌓여있는 남북회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얘기는 어디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그럼 공식적인 관계로 논의가 안 되죠. 그건 형식적으로 만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중요한 당시의 교류는 남북 적십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공식성이 좀 약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포커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벗어나 있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약한 관계의 힘, 즉 비공식적 관계가 얼마만큼이나 일상에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크 그라노베터는 파벌이나 공식적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즉 파벌, 어디에 강하게 귀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체계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자기네 집단 외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어두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집단 논리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울 수가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편파적인 견해에 사로잡히기가 쉬우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유행에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취직 및 고용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보가 빨리빨리 유통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들은 자, 조직화되기 힘들고 정치적 운동이나 목표 지향적인 조직에 쉽게 통합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강한 관계, 공식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조직화되기 힘들어요?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그 말을 집어넣으면 더 명확하겠죠.
어떤 특정한 이슈라든가 여기 쟁점에 대해서 조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네 조직에 묶여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렵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조직에도 쉽게 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약한 유대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인식의 유연성과 개인주의적 자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개방적 자세는 강한 유대로 결합된 집단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할 때 요 그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얘하고 이제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하냐 얘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브릿지라고 얘기합니다. 가교 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약한 유대는 정보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문화적, 과학적 아이디어의 보급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집단을 통합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최근 공공정책 네트워크 분석, 각종 시민운동 분석, 대체로 우리가 애드보커시 네트워크, 주착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분석 틀이 있고요. 또 공공정책의 전문가 집단이 미치는 영향의 분석, 자 이제 에피스테믹 커뮤니티. 이거는 다른 말 글자 그대로 에피스테믹 커뮤니티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 전문가 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통의 문제의식을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뭐냐면 현상에 대해서 공통의 분석 방법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공통의 정책적 처방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인식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정치 과정에서 얘들이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비판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이 접근은 네트워크 외부에 존재하면서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문제를 네트워크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그런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현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대등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공공 외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주도의 외교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외교 이런 것들을 갖다 내세우면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무슨 이제 NGO 단체, 교수들 그리고 또 저기 학생들 일본의 그런 애들하고 막 이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뭘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외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국가 기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로 맺어진 강력한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구조의 힘이 네트워크를 통해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로 보세요. 대학 교수 그래.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대학 교수는 학계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실래요? 아니죠? 이 사람은 뭡니까? 정부의 무슨 자문위원, 무슨 기업의 사회이사,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당의 정책위원, 기타 등등의 얘기를 갖다 통해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권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권력기관의 의도라든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능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현대 시민사회의 문제점이에요. 아시겠죠? 시민사회가 점점 국가의 하청조직이나 아니면 기업의 하청조직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분명히 나중에 가서 이 문제점 갖다 가지고 나중에 비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는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작용만, 그것도 수평적 관계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권력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1993년도에 이거는 답안지 쓰지 마세요. 떨어져요, 여러분. 저기 이제 CIA가 21세기 스파이에 대해서 저기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세미나 결과가 포린 어페어즈라고 하는 저널에 옛날 실린 적이 있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현대 스파이는 자기가 스파이인 줄 몰라요.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파이인 줄 몰라요. 목적의식 같은 게 없어. 근데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확신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이 있어. 뚜렷한 신념. 자, 시장경제 만세. 시장경제를 위해서 내 몸 하나 희생하겠다. 그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시장을 마치 성경처럼 언급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갖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중에서 다른 어떤 민주주의는 다 나쁜 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뭐를 통해서 이론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가가지고 미국이 발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가 앞장서서 미국이 돈 찔러주거나 뭐 특혜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앞장서서 그거를 주장하고 나가자 앞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21세기의 스파입니다. 007처럼 갖고 누구 요인 납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타깝죠.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이 사람은 왜 할까? 왜 이렇게 교조적인 정책을 할까? 왜? 그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 대한민국한테 가장 바람직한 길이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계 또는 무슨 뭐 이제 NGO, 시민운동계 이런 데다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권력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착 네트워크와 인식 공동체의 경우 네트워크 멤버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전문성 등의 구조적 기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확산시키는 인권 그룹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권력이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전문성, 바로 이런 거. 우리는 무슨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신자유주의적인 무슨 뭐 금융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 그룹들. 신자유주의적인 금융개혁을 보편적인 규칙으로 만드는 권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한 상태에서 학자들, NGO 운동가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행위자로 간주하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 10분 쉬었다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인 이론들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보겠습니다.